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네, 두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무서운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너무 좋은 헤이입니다. 두 분이 갈렸어요? 그러게요. 여름이 일단 왜 무서우십니까? 너무 덥고 모기가 정말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아까도 모기가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그래서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전 모기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물리면 좀 많이 흉이 져가지고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시죠? 저는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장마철 즈음이 되면 너무 미스터리 소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읽기에 너무 좋은 어떤 비가 막 내리고 약간 실내도 좀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항상 초여름이 되면 이 밀어놓았던 미스터리를 얼른 읽어야겠다라는 마음만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아우라 속에서 그냥 누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름에 미스테리 뭔가 특집 하나 해야겠네요. 네, 특집 해야겠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걸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5월 말인데 벌써 이게 6월에 나가는 거고 7월, 8월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회차에 할 거면 다음에 바로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이를 먹으면 좀 뒤를 덜 탑니다. 그게 더 무서운데요. 딱 보면 저 엄청 더위 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운 게 너무 싫어. 네, 죄송합니다. 왜 더 슬프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6월이시니까 여름이 이제 좀 시작되는데 그냥 제가 가볍게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름에 드시는 꼭 찾아먹는 최애 메뉴 있냐 제가 사전 질문을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어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우선 여름에 더워서 식욕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먹을 게 생각나는 건 아니고 아가 중요해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엄청 찾고 그래서 어느 카페를 가도 저는 다양한 음료를 절대 시키지 않고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그나마 핸드드립이 있으면 아이스 핸드드립이지 다른 메뉴를 시키지 않고 아만 찾는 계절이 저에겐 여름입니다. 혜인님은 어떤 최애 메뉴가 근데 있으신가요? 메뉴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그냥 당당하게 포도라고. 아니 뭐 포도를 메뉴로 그렇죠. 팔면 그렇게 따지면 아도 메뉴에 있죠. 그런가? 네, 하여튼 음식 그렇죠. 포도. 포도를 진짜 과일을 일단 좋아하는데 포도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 너무 좋습니다. 여름은 또 포도의 계절이죠. 오, 그러네요. 네, 과일 맛있는 거 많잖아요. 네. 수박. 네. 복숭아? 복숭아. 저는 근데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천도 복숭아 같은 매끈매끈한 건 먹는데 털 있는 그런 일반 복숭아 있잖아요. 털. 그것 때문에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복숭아는 못 먹긴 하는데 포도 좋죠. 포도는 저는 머루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난 캠벨. 캠벨이 이제 주로 우리가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게 그렇게까지 캠벨이고 아니 이거는 뭐 제주도 가서 뭐 사다 줄까 해서 귤 했더니 귤 없어. 거기는 무슨 양 이런 것처럼. 그래요? 이건 기본인데 캠벨과 머루 포도는 기본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먹는 게 캠벨 포도. 저도 그럼. 우리가 많이 사 먹는 그 송산포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뭐래? 머루 포도. 그건 머루 포도는 조금 더 맛이 진하고 생긴 게 약간 좀 더 색깔이 진하고요. 알이 좀 잘고. 그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포도입니다. 그럼 제가 껍질하고 씨를 같이 먹는데 이거는 너무 질겨가지고 그 껍질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일반 캠벨 캠벨이 맛있긴 하죠. 네. 근데 요즘 뭐 샤인머스켓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 비싸기도 하고. 캠벨 최고죠. 저는 냉면. 냉면 맛있겠다. 네네네. 뭐 이제 근래 요즘에 와서야 한 10년 동안 평양냉면 붐이 일어서 뭐 평양냉면 저도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 냉면에 그 좋은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운 여름날 뭐 예를 들어서 외근을 한다거나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좀 그 더운 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혼자 점심을 먹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배고파요. 그런 그냥 이런 평양냉면 이런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분식점에서 팔 만한 그런 냉면들 있죠. 그거 시켜가지고 살얼음이 딱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확 가십니다. 아니 너무 네 공감이 안 되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비빔냉면을 우선 못 먹고 물냉면이죠. 그 물냉면에서 막 겨자 이런 걸 뿌리면 잘 못 먹어서 평양냉면만 먹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분식점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올 여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름이 이제 찾아오니까 한번 가볍게 여름을 위해서. 진짜 셋이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그 냉면 먹으면서 포도 먹고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양식도 아니고 이게 되게 군것질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문서로 저희가 공유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걸 제가 딱 해서 공유해드렸는데 혜인님이 딱 포도 딱 적어주셨을 때 느낌이 왔어요. 더 이상 음식 문제로 우리가 그 인트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재밌는데요. 왜? 재밌는. 세 개 같이 먹기. 제가 잘못 쓴 거죠. 메뉴라고 해야 되는. 그건 아니고. 저도 잘못했죠. 마실 거. 저만큼 음식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주로 이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의 딱 그 느낌. 네. 저도 과일 좋아하고요. 수박. 수박은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뒤처리하는 게. 네. 너무 힘들어요. 저희 첫째가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막 구박해요. 나중에는 그만 좀 찾으라고. 네가 한 번이라도 치워봤냐?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제2의 큐레이션. 약간은 무섭지만 극 추천하는 여름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 무서운 책들이지만 추천한다 또는 장르물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이 저주토끼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도 있고 그냥 여름과 어울리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목이 책의 가치다입니다. 책의 가치다, 감옥의 가치다 할 때 그 가치다고요. 구픽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거는 SF 앤솔로지,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서 작품들을 묶은 건데 8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왜 저한테는 되게 항상 추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책이냐면 한국 장르 문학이 이렇게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를 저는 이 책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8분이 정말 다 달라요. 문체부터 글의 맥락, 주제 이런 게 다 다른데 이렇게 재밌고 다채로울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문녹주 작가님이 금서의 계승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편서 이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되게 이야기는 미래 얘기 같으면서도 근데 배경은요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책 얘기도 나오고. 근데 책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없게 됐는데 노예들이 생기는데 그 노예들은 책을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근데 뭐가 웃겼냐면 책이 갑자기 왜 없어졌지?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럼 얘네들이 신분이 높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노예야.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그런 예를 들면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노예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려면 이런 전략과 어떻게 보면 군사술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책을 암기하고 있는 노예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되게 그 시대 배경을 모를 정도로 특이한 배경인데 약간 조선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이 장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국에서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사극 분위기인데 SF 톤인데 근데 되게 슬픈 건 책 좋아하는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게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즈가 연결돼서 또 나오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책에서 나오다라는 이제 앤솔로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똑같은 구픽 출판사인데 여기에는 정보라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고 저주토끼에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전혜진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구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시리즈가 언제나 환영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도 좋습니다. 한 작가가 싫어도 다른 작가는 좋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추천으로 첫 번째로는 책의 가치다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책 읽어봤는데 금서의 계승자 저도 읽었고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고 책에서 나오다는 이제 이 가치다의 어떤 후속 기획이네요, 그렇죠? 네네. 갇혔는데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재미난 게 여기서는 그 고전 SF를 오마주해서 작품들을 만들어요. 그러니 그냥 고전
오마주 말고 고전 SF로 나왔던 애들을 오마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딱 어떤 작품은 그 프랑켄슈타인을 고전적인 그 SF죠. 그거에 오마주로 써서 작품을 내기도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 나오다. 옛 고전에서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만들다. 고픽 관계자 같아. 네, 그래서 정말 시리즈 좋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엔솔로지 최고. 요즘 하여튼 엔솔로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이게 요즘 그 한국 장르 문학이 점점 더 뭐랄까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책에서 나오다 같이다 이쪽에 계신 작가 라인업 분들은 순수 문학적인 그런 요소도 좀 가지고 있는데 장르를 마음껏 좀 녹아내리시는 부류의 작가님들 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서사 중심적으로 딱 가는 딱 이걸 읽었을 때 이런 거 막 영화로 나오면 재밌겠는데 드라마로 나오면 좋겠는데 라는 또 그런 장르군들이 계세요. 네네. 제가 이제 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서사가 강한 쪽의 장르 작가님들 몇 분을 좀 알겠는데 그 중에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엔솔로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획하시고 출판사랑 기획해서. 근데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엔솔로지가 뭐가 있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대요. 왜냐면 한 예를 들어 한 6분 정도가 작가분이 이제 꾸려지시면 그 중에 한두 분은 누가 들어도 거의 알 법한 작가님들이 꼭 이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 2분 정도는 신진 작가님들이 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진 작가 출판사 입장에서도 유명 작가가 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고 작가분들 입장에서도 신진 작가분들이 좀 더 그 대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솔로지가. 실제로 재밌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출판의 흐름이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로서 부담스럽지 않고.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숟가락 한번 얹었어요. 네. 두 번째 책은요? 두 번째 책은 좀 더 무섭다? 무서운데 전 이런 책이 좋습니다. 네, 제목은 유령의 자연사입니다. 네, 유령이고요 주제가. 근데 자연사가 그 자연스럽게 죽다 말고 그 내추럴 그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역사를 닮아낸 거죠. 그래서 유령의 자연사라고 해서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왜 추천하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뭐 공포소설, 공포영화 이런 것도 비슷한데 그 장르적 장치가 사실은 영미 문학 쪽에서 많이 왔는데 이 책은 그거를 다 정리해요. 왜냐면 이 책이 자연사긴 한데 영문학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우선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미 문학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귀신 이야기들, 유령 이야기들을 카테고리화로 우선 하고요. 그걸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아내는데 여기다가 좀 더 재미난 요소는 뭐냐면 이 작가님 자체가 유령이 있는 집에서 사셨어가지고 그 개인 서사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읽으면 조금 놀라운 게 갑자기 학문적으로 유령의 분류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내가 만난 유령을 하면서 갑자기 개인 얘기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뭐 과학기술과 유령하면서 뭐 유령이 어떤 식으로 포착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진 찍으면서 발견하게 된 유령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뜨문뜨문 읽다가 재미난 요소들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을 기본적으로는 분류를 많이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러니까 무섭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한번 뭐 고딕 소설이나 아니면 공포 영화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책이 약간 백과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왜? 두께가 440페이지이기 때문에 쉽게 권할 수는 없지만 꽂아놓고 재미난 것만 뽑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파트는 유령의 분류학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유령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신체가 어떠하며 성별 막 이런 걸로 나눠 놓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도 있고 약간 이쪽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향 저격이고 그리고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서 요즘에 그런 장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공포 장르를. 그래서 이해하실 때도 하나의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유령의 자연사입니다. 좀 나온 지는 된 책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사랑받지 못한 책. 많이 모르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이런 책 근데 어디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 어디서 알았는지. 신기하시네. 보관함이 있었어요. 알라딘 보관함.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생각보다 진짜 과학 얘기 많이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자기 얘기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어요. 네.
뭐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재밌습니다. 역시 오늘 그 메인 책에 막 걸맞는 이 준비를 하는 거죠. 크리에이팅을 네. 저주토끼 읽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원래 대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되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술관 가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딱 편한 복장으로 가야 제대로 작품 볼 수 있듯이 네, 저주토끼 읽기 전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40페이지짜리 책을.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으로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여성 귀신이 되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전혜진 작가님 책이고요. 네, 전혜진 작가님은 작가님 자체가 이제 이런 장르를 소설을 쓰시기도 하는데 이 책은 추천해도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귀신은 왜 이렇게 하얀 소복, 여성, 뭐 처녀 귀신 막 울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은 꼭 누명을 쓰고 이게 정부 기관한테 가요. 그러니까 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이상한 게 외국 스토리만 봐도 뭐 영국이든 그게 독일이든 공포소설이 그냥 괴물이 되거든요. 그 귀신이. 근데 우리나라는 괴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혼령이 돼가지고 자꾸 인간성을 유지를 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행정 시스템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해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귀신 이야기들 가운데 있었던 여성 이야기를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권력에 짓눌려서 그렇지만 사랑했던 이야기들이나 부인과 첩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달래는 방식으로서의 구세 우리가 그 무당들이 이제 구슬한다 할 때 그 구세 다양한 방식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냥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왜 그들이 무서운 얘기가 됐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엄청 재미있어요. 주제 자체가. 근데 마지막이 최고입니다. 신화 속 여신들 얘기를 하면서 신이었던 여성 귀신들 같은 존재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 가부장제 시스템 안에서 귀신화한 게 아니냐. 원래 이들이 신과 같이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고 경이로운 존재들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된 건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이건 전자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책 표지가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귀신 신자에서 신자만 그 후가공이 돼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마치 후가공만 보면은 여성 신이 되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종이책으로 이거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지? 이거 구평에서 나왔나? 현암사. 아 이건 다 현암사. 구평익도 좋고 현암사도 좋은데 이 책은 정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책을 읽으면 나머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귀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잠자리 이제 여기 머리맡에 놨는데 이렇게 반짝여가지고 신이 되다. 그렇게 빛에 반짝여가지고 그게 너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앞표지에 깊은 의미를 숨겨놨다니.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냥 왜 신자에만 이렇게 했을까? 귀신이 가려질 정도로. 이게 참 죽어서까지 유교에 발목 잡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킹 받네요 진짜. 아니 진짜 죽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막 폭주해서 막 싸그리 다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귀신이 돼서까지 유교에 발목 잡혀서 원님한테 가서 사또 이런 거 너무 킹 받네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서양 뭐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네 아무튼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 그럼 러브크래프트가 쓴 이제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크툴루 이제 신화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쪽 거를 읽으시면 이제 거기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외계 괴물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이 안에서 또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 톤으로서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톤은 약간 뭔가 한이 있고 이거를 막 사법 시스템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톤이라면 또 이제 북유럽 중심으로는 또는 미국 중심으로는 아예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세상의 원혼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건 약간 다른 버전으로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책이 아니라 영화 음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음악가의 전체 이름을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해볼게요. 힐데르 그비드 나도티르라는 이제 음악가신데요. 아일랜드 음악가시고요. 첼로 연주를 하세요. 근데 음악 감독도 하시고 음악 작업도 하시는데 제가 저주토끼를 입은 음악을 들으면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추천해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분이 레버넌트, 시카리오,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첼로 연주곡을 이제 직접 연주도 하셨고요. 체르노빌 조커에서는 음악 총괄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커의 그 막 현악기적인 그런 소름 돋는 구상을 이분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분 음악 중에서 그 체르노빌 음악을 틀어놓고 저주토끼를 읽으면 되게 현대적으로 그렇지만 무섭게 비장하게 읽을 수 있어서 이거 한번 곁들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 힐디르 음악가의 음악을 힐디르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네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아일랜드 분인데 약간 그쵸. 북유럽 쪽 이름 같은데. 그죠. 아이슬란드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슬란드인가? 힐디르. 그비드. 영국식 이름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그럼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편집해 주세요. 맞았어요. 아이슬란드. 우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대박. 그럼 잘라내요 다. 아니죠. 이 서사를 그대로 가져가야죠. 제가 맞췄다는 거. 너무하네. 제가 알아내서. 아이슬란드. 너무하다.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음악가님. 죄송해요. 나라를 헷갈렸네요. 여자분이시네. 오, 네네네. 맞아요. 그러네. 네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요한 요한슨이라는 음악가님하고도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같이 작업실을 쓰셨다가 요한 요한슨은 최근에 작고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음악적인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요한 요한슨이 참여한 영화 음악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읽을 때 BGM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음악을 잘 모르면 그거에 얼마나 맞는 음악을 좀 고르는 잘 모르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렵긴 한데 가끔가다 이게 딱 맞아떨어질 때는 그 책이 갑자기 몰입력이 되게 달라지고 아주 또 좋은 큐레이션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힐디르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는 발음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비드 나도 티르. 네. 아 진짜 이렇게 어렵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찰떡 같은 책을 또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저희 메인 책 저희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어떤 책이죠, 제이님? 이게 내가 이렇게 문을 띄워놓고 제가 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리듬이 안 맞더라고요. 저번에는 이제 혜인님이 그래서 이걸 해주셔가지고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하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최근에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저주토끼 라는 소설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정보라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그리고 10개의 단편집으로 되어 있고 작가의 말에는 대부분 쓸쓸한 이야기들을 담아냈다 하셨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는 22년, 그러니까 올해죠.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가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전혀 뭐 관심도 없다가 무슨 좀 국제적인 상 이런 거 받게 되고 후보에 오르고 이러면 그제서야 좀 약간 좀 호들갑 떠는 그런 느낌은 그 자체는 썩 안 좋은 것 좀 유쾌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그래도 저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저도 정보라 작가님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좀 좋은 작가님을 알게 된 거긴 해서 그런 건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부커상 하면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드리면 1969년에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한 문학상인데 그게 한 언젠가부터 보니까 맨부커상 이렇게 이야기 될 때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2002년에 맨그룹이라는 회사가 스폰서로 나서면서 그게 맨부커상으로 불려졌다가 2019년에 그 회사가 후원을 중단해가지고 다시 부커상으로 그냥 부르는 거래요. 뭐 대단한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대단하죠. 역시 돈 쩐주가 그래서 영국의 가장 뭐 권위 있는 문학상 그리고 전 세계로 보더라도 뭐 한 3대 문학상으로도 꼽히는다고 하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부커상이 좀 많이 알게 된 게 2016년에 그렇죠.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 정확히 따지면 맨부커 당시는 맨부커상이었고 인터내셔널 상을 이제 수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커상이 좀 많이 알려졌죠. 저도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서치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번역가한테도 상을 같이 주는 그렇더라고요.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네. 그래서 한강 작가님 저도 그때 그 전에도 살짝 알고 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읽기 시작했죠. 한강 작가님이 쓰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약간 이게 너무 상의 수상 결과 막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그러긴 하는데 이게를 삼아서 누군가에게 권할 때도 좀 좋고 알려지니까 저주토끼에 대해서나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정보라 작가님도 저도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돼가지고 반가웠습니다. 재밌는 거는 원래 사실 최종 후보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도 후보에 올라갔잖아요. 번역가가 같은 번역가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둘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일단 뭐 제가 좀 더 이어가면 정보라 작가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린다면요. 1976년생이시고 이분이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러시아 문학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번역 작업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러시아 문학에 대한 영향을 제가 볼 땐 좀 받으신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약간 환상적인 네,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고요. 저서로는 일단 뭐 저주토끼가 이제 가장 대표작이 되셨고, 붉은 칼 그녀를 만나다, 죽은 자의 꿈 뭐 이런 들을 쓰셨고, 역서로는 뭐 거장과 마르가리타, 스타니스와 프렘, 창백한 말, 구덩이 이런 러시아 문학들을 좀 번역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부크상을 진짜 받으실까? 막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수상은 이제 받지는 못하셨고 누가 받으셨죠? 인도의 지탄잘리 슈리라는 작가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방됐다는 느낌과 안도감이 아주 큽니다. 만약 수상했다면 언론 행사를 다녀야 했을 텐데 이제야 마음 놓고 런던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밀레이 서재에서 영국 여행이 연재되고 있어요. 정보라 작가님께. 맞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하시겠네요. 근데 진짜 아무리 쿨해도 진짜 워낙 큰 상이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커상 받은 책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 두 개 있잖아요. 어떤 책이요? 한국에서는 많이 팔린 파이 이야기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근데 약간 노벨 문학상이랑은 좀 그 결이 좀 많이 그쵸, 그런 거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은 꼭 읽지는 않는데 부커상 받은 책은 일단 삽니다. 뭔가 믿고 읽을 수 있을 만한 저 개인적으로는 취향이나 어떤 신뢰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커상은 또 부커상만의 엄청 그 결이 있는데 저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부커상은 뭔가 이 대중성도 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 서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 봤는데 홈페이지 구성도 다르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그냥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책이 되어 있다면 부커상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면 그 작가의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 이야기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노벨 문학상이 선정할 만한 책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네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저주토끼도 노벨 문학상이었다면 최종 후보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좀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언어적 차이도 커서 부커상 번역이 당연히 더 수월했고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근데 이제 노벨 문학상은 받으려면 스웨덴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번역가에 대한 상은 없는 거여서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많은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죠, 사실상. 10편의 이제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주토끼는 좀 각자 어떤 작품 혹은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이님 너무 보라색이 아, 제가 먼저? 아니 여기. 네네네. 아싸. 아, 근데 저는 물론 다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래도 가장 강렬했던 거는 두 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 진짜. 네. 네. 길지도 않고 막 복잡하지도 않은데 엄청 신랄하다는 느낌? 그래서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날 어떤 여성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고 이렇게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변기에서 머리가 갑자기 머리 형체의 어떤 머리 형체가 나타나서 어머니 너무 저도 사실 이거 읽으면서 제 눈을 다시 한번 떴다니까요. 내가 지금 맞게 보는 거지? 약간 이런. 너무 소름이 끼치죠. 네. 그냥 나타나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당신의 오물과 머리카락 등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생겨났다. 그래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가 있는데 제일 가장 놀라운 건 머리가 나타난 것도 놀랍지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41페이지에. 근데 가족들한테 변기에서 머리 모습을 보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공포에 이제 시달리면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는 것도 아니면 그냥 두지 그러니? 이런 문장을 이제 쓰십니다. 작가님이. 그러면서 가족들은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녀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소름이 끼쳤어요. 머리가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가족들의 그런 태도. 왜 이렇게 별나게 그러니? 왜 유난이야? 그냥 뭐 걔가 몰기라니 뭐라니 딱 그 톤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름 돋는 무심함이죠. 너무 소름이 돋고 그리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화장실을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회사 변기에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회사 변기에서도 보니까 점점 집이고 회사고 다 화장실을 안 가게 되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지고 방광염도 생겼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변비와 방광염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표적인 여성 질병이거든요. 아시죠? 네. 또 이제 출산을 한 여성들이라면은 더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생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이 주로 해왔던 일자리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일자리가 돌봄 노동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돌봄 노동을 하면은 이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거를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장 쪽이 문제가 그 돌봄 노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되게 보편적이라고 본인도 수술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출산을 하는 어머니들은 다 공통된 사실 부분이거든요.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변비가 심해지고 방광염이 생겼다. 화장실을 못 가서.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이 짧은 부분이지만 그냥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직장도 그만둬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했는데 42쪽에 그 남자에 대한 표현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물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소박하고 건실한 남자였다. 근데 뒷표현이 너무 어른들이 좋아해. 네,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그 남자는 그녀를 보면서 수줍음 잘 타는 순진하고 얌전한 여성이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이래 석 달 후에 약혼하고 석 달이 지나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분도 당연히 근데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머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변비와 방광염이 재발했죠.
그래서 이 머리를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닐봉지 낚아채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놨는데 이 무심한 남편이 머리가 변기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뭐 어때 이러면서 변기를 또 변기에 넣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넣은 줄 알고 아이를 닦으라다 네가 그랬지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중지하러 와서 그 통에 들어있던 거 변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내가 넣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무심함과 이 머리는 이 여성에게만 엄청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은유? 그러면서 남편이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죠.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내버려둬요. 기어 나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을 까는 것도 아니잖아. 이 말 치고 괄호치고 예민하게 굴지 마. 그렇죠. 네. 뭐 우리를 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남편이 태평했다. 정말 신랄한 표현들의 향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 그냥 내버려도 별것도 아니잖아.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가족 구성원들이 바뀌었음에도 이 여성의 공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치부가 되고 51쪽에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집에 가면 엄마가 혼자 텔레비전 보고 계시거나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계시는 거를 전 되게 자주 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대학생 때 과외를 가면 꼭 그 어머니들이 거실에 그렇게 계세요. TV 보고 정말 모든 집이 똑같이 제가 이제 과외를 하러 가면 그래서 이게 그냥 나의 미래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모든 집이 똑같아요. 어머니들이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계세요. 다 오셨냐고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을 너무 잘 포착해서 51쪽에 그녀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텅 빈 듯하기도 하고 꽉 찬 듯하기도 하고 쓰린 듯 저린 듯하기도 한 그 야릇한 공간은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내 더러 커져서 그녀를 점령하곤 했다. 그래서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의미 없이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머릿속을 비웠다. 되게 공허한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종 결말에 가서 진짜 가차없는 현실을 은유하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보러 작가가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결말인지 이해 동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강렬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게 설정도 초기 설정도 그랬는데 그게 스토리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가속화될 때 그 장치들이 가족과 그 소위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말들이 야 여기가 괴물의 서식지구나 그 악령들의 서식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머리 너무 충격적으로 읽어서 머리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먼저 다 이제 충격적인 작품을 다 써주셔서 네. 그래도 이야기해 주시죠. 또 우선 저는 다 좋아가지고 고르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하나 고르자 하는 심정으로 쭉 보다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꿈과 관련된 작품들도 꽤 들어있고 여성, 신화, 그 다음에 과학 문명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건드리고 있다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고민 끝에 고른 게 표제작 저주토끼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뻔할 수는 있어요. 표제작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밀고 있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제가 한참 좀 오래전에 읽었고 책 나오자마자 읽었고 그리고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게 저주토끼였어요. 그래가지고 저주토끼를 고르게 됐고 저는 약간 이 책에서 다뤄진 얘기들이
현대를 다루고 있는 얘기들도 있고 약간 신화적으로 옛날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저주 토끼가 딱 그 중간을 잇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현실적인데 약간 신화적인 배경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얘기를 할아버지가 해주시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이 얘기는 특별히 이 토끼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계속 살아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런 공포, 뭐 호러 이런 걸 읽을 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을 좀 원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죽지 말고 홀령으로라도 부활을 해서 사또라도 괴롭혔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저의 마음인데 왜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든 그런 피해자들이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뭐 독재자나 뭐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부활을 해서라도 악마로서 좀 세상에 보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저 안에 있는데 저주토끼가 딱 그 중간에 톤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저주의 등가 교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허망하게 몰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좀 슬펐던 게 여기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의 친구 가족의 그런 좀 잔혹한 몰락사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정말 친했던 친구 가족의 몰락, 그 끔찍한 몰락이 악마가 한 게 아니고 뭐 악령이 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거죠.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 안에서. 그럴 때 이 할아버지는 이거를 맞설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그 저주의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전 이게 좀 슬프게 읽힌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이런 경제적인 몰락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한 악인들이 한 건데 그걸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인간으로선 없는 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걸고 저주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살아나면서도 그 토끼가 입을 쪼물쪼물하면서 뭔가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제 이걸 딱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나 제 주변에서 정말 끔찍한 악인들이 떠오르면서 그 집에 저주 토끼를 들여다 놓고 싶다. 저도 이거 한 마리 키우고 싶. 아니 키우고 주문하고 싶더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주문하고 싶더라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 표현이 좋았던 게 토끼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저주를 그냥 그 당사자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세상에 법이 보호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읽었기 때문에 저주토끼를 분노를 읽고 있어. 네, 그래서 저주토끼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첫 문장이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뇌리에 딱 박히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네. 이거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매력인. 북커상 후보작에 올만한 첫 문장. 근데 진짜로. 너무. 네네네. 어느 인터뷰 보니까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쓰레기 만두 파동 때 처음 그 이 소설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참여하시는 그 웹진 환상문화 거울이라는 환상문화 웹진인데 거기서 12지신 특집을 하게 됐대요. 진짜 매력적인 계획. 그러다가 이제 토끼를 택해서 쓰게 됐고 근데 만두 이야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찾다가 보니까 어떤 그 전통주 만들던 그 집이 순식간에 밀주 양조업체가 돼버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그걸 좀 토대로 해가지고 쓰시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대목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또 보니까 분노가 글을 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더 무서워. 특히 복수를 행하는 과정을 쓰는 게 즐겁다. 느껴져요. 즐거움이. 네. 저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블랙미러라는 굉장히 다크한 드라마가 있어요. 좋아합니다. 그 정말 그 자비 없이 치달았잖아요. 이 작가님이 주로 여기 나온 소설들이 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 그 몸하다라는 작품에서 보면 진짜 정말 킹받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 몸하다도 이제 그 어떤 임신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주인공 여성이 피임약을 먹다가 그것도 이제 진짜 충격적인 설정이죠. 피임약을 먹는데 임신해. 근데 뭐 누구랑 무슨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 분한테 주인공한테 하는 말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빨리 아이 아빠가 돼줄 사람부터 찾으셔야 해요라는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문장 안에 하여튼 그 임신 여성의 임신 출산 모든 그런
것을 둘러싼 가부장의 폭력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빨리 문장에. 아이 아빠. 돼줄 사람. 네. 찾아야 된다. 이 문장이 진짜 엑기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숨막히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뭐지?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가 굉장히 좀 난해한 소설을 소개하는 듯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정말 그냥 쭉 읽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문학성이라는 걸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건 아닌긴 한데, 정보라 작가님의 어떤 그 특유의 문학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뭐 부커상이 됐든 또 이걸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정보라 작가님의 어떤 그런 특색 있는 그 세계에 다 매료되지 않았을까. 저도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랬습니다. 약간 그 어떤 작품들을 보면 시공간을 알 수가 없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조선시대를 상상하게 하기도 하고, 약간 근대를 상상하기도 하고, 한국인가 외국인가 그런 상상을 엄청 자극하잖아요. 그 덫. 더 너무 좋았어요. 또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아닌 되게 무슨 조선시대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외국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흉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공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상상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재미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도리어 그렇게 쓰니까 오히려 보편성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부커상에도 저는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결론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네. 네. 뭐 사실 이게 좀 더 길게 이야기할 만한 작품들이 너무 많고, 네. 진짜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저는 사실 원래 그 공포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근데 저도 이제 뭐 제이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고, 혜인님도 그런 이야기 좀 가끔 해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공포라는 장치일 수도 있고 장르일 수도 있는데, 현대 부조리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르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여기서 그런 그 생리가 12일째 멈추지 않고 피임약을 먹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너무 은유가 그렇죠. 네, 있다는 게, 그 절묘하게 그 지점을 정말 잘 포착을 하시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적인 소설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되게 환상적이고 그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면서도 한편도 빠져들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힘이 소설에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미지화도 진짜 잘하셔서 자꾸 정보라 작가님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 우리 발 아래, 책상 아래쪽에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다닐 것 같은 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다, 환상적이다. 사실 피임약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되게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피임약을 먹은 어떤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할 만하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이제 저희 여자 동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꼭 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예예요. 그래서 피임약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실은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직장에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못 들을 말들, 상황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바로 옆에 동료에게서 들었고 그런 상황들을 보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과 또 부인과 질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고찰이 곳곳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참 진짜.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해를 저희가 충분하게 이야기할 만큼 진짜 좀 씁쓸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저도 뭐 남성인데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좀 뒤늦게 이제 알았던 건데 진짜 좀 황망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뭐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계속 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아쉽지만 네 아무튼 네 그냥 단순히 수상작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저도 부커상 후보에 오르면서 이 작가님을 알게 되고 작품을 알게 됐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할 만한 네, 소설이란 걸 알게 됐고요. 혹시 뭐 한마디씩이라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 해주셔도 돼요.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 저요? 아까 거기 제가 쓴 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해주세요. 네네. 이 책을 만약에 어떤 남성분들이 읽으신다면 한번 이 책 안에 내 모습은 있지 않나.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흉터 빼고 읽으세요. 흉터 빼고. 흉터는 왜 빼요? 흉터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덜 나와서 길기도 하고 네. 네,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셨구나. 네. 저는 세상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저는 요즘 많아졌는데 정권교체 이후에 이런 장르를 통해서 분노를 한번 쏟으시고 그리고 편하게 상쾌함으로 내일 투쟁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좌파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지금 막 용산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소설이 그런 이 가부장제 깨부수기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지만 많은 당시 그러니까 이런 고딕 소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여성 작가들이 쓴 책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여성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평했냐? 그런 문학을 읽으면 뇌가 빈다,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 그 고딕 소설의 결국엔 방향성은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책 읽고 그냥 감정적으로 위안과 도전도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거는 삶에서 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기분 좋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읽으면서 좀 찔리면 좋겠어요. 찔리네요. 안 찔릴까봐 참. 네, 안 찔릴까봐 참 씁쓸하네요. 찔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그것도 좋다고 말하기도 참. 네, 비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